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국민 라디오가 오늘부터 약간 개편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걸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아침 6시에 그 전날의 뉴스K, 그 전날 저녁 9시에 방송했던 뉴스K 재방송됩니다.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그리고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조상원의 뉴스바가 방송되는데요. 과거에는 9시부터 방송됐습니다만은 8시 30분으로 30분 당겨졌습니다. 예. 아침 시간대에 조상원의 뉴스바 출근 시간대에 듣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불가피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1시간으로 줄어들어서 많은 원성을 샀는데 1시간 반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연의 오늘도 역시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이강연의 오늘도 역시 1시간이었는데요. 30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9시부터 사실은 정치 토크를 했는데요. 시작 시간은 똑같습니다만은 9시에서 10시까지 하다가 9시에서 10시 반으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던 주진우의 현대사가 화요일 오후 5시 시간대로 가는 바람에 30분을 다시 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기했던 그런 불만 사항들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다시 소폭 개편한 것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해량과 함께 이미 바뀐 프로그램들에 대한 애청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특히 젊은이들 비정규직, 알바 너무 많습니다. 정말 질 좋은 직장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가 없죠. 아시아권, 일본, 한국, 나름대로 선진국에 근접했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의 청년들이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콩의 청년들은 무관심 대신에 희망을 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오늘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이현숙 소장이 쓴 칼럼 무관심 대신 희망을 택한 홍콩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양성이 존중되고 노동의 대가는 정직하며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받는다. 국가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예, 노동의 대가는 정직하고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받는 이런 사회, 유토피아 같죠?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토피아라고 지레 손살에 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핀란드 슬로우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 우연히 사서 봤는데요. 핀란드 슬로우 라이프의 저자 나유미 씨는 한국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마 핀란드 사람인가? 이태리 사람이었나? 여하튼 두 사람이 외국인인데 남편과 헬싱키에서 2007년부터 7년간 살면서 평가한 핀란드의 현재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노동의 대가는 정직하고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받고 국가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부는 이 책에서 핀란드인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를 탐색하고 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핀란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는 것이다. 일을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은 없으며 약자에 대한 차별은 없다. 이런 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나 유학생들조차도 행복하다. 책에 소개된 일본 유학생은 출산, 교육,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 경력을 쌓기 전, 돈을 모으기 전, 이 모든 것을 아직 학생인데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국인 한국과 일본을 그리워하면서도 핀란드를 선택합니다. 그 일본인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 책의 저자 나유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국이니까 그리워하면서도 핀란드를 선택합니다.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30 세대를 빗댄 88만원 세대에서 이제는 3포 세대 뭔지 아십니까? 연애, 포기, 출산, 포기, 결혼, 포기란 얘기입니다. 3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4포 세대, 5포 세대 등 포기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포 세대에서 하나 더 늘어난 4포 세대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관계를 포기하느냐? 돈 드니까. 돈 듭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커피 한잔 마시고 술 한잔 하고 밥 한번 살려면 공짜로 됩니까? 맨날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줘야 됩니다. 이제는
오포세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이런 포기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 5포, 6포, 7포, 8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포 세대가 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웃 일본에도 비슷한 뜻의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라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토리 세대라는 것은 여행이나 자동차나 사치품이나 음주나 연애나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돈과 철새에도 무관심하는 이런 사토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일본과 한국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오큐파이 센트럴 운동을 이끈 홍콩 청년들의 삶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민주적 선거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1997년 주권 이양 뒤 중국에서 자본과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집값은 4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 중국 유학생은 10년 새 10배나 늘었고 졸업 뒤 홍콩에서 취업한 중국 학생도 3년 동안 2배나 늘었다고 한다. 홍콩 청년들은 일자리 얻기가 힘들어지고 급등한 집값으로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중국은 홍콩의 기존 체제 유지와 자치권을 50년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홍콩 사람의 눈엔 이런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다. 이현석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개인적으로 1990년대 초 홍콩에서 4년간 산 경험이 있다고요. 당시 홍콩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 더 높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비록 영국령이었지만 주민자치와 법규로 운영되는 개방사회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택지가 다양한 열린 사회라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은요, 먹을거리, 입을거리,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자신이 처한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가 있었답니다. 소득이 매우 낮아도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는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홍콩 청년들의 표정은 밝았고 희망차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번 오큐파이 센츄럴이 홍콩에서는 중환이라고 합니다. 중환. 가운데 중자에다가 아마 원을 뜻하는 환인 것 같은데요. 이 오큐파이 센츄럴에서 청년들이 내건 슬로건에는 희망이 없다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중국은 거리주의적이고 독재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의 독재 정권이 홍콩을 장악하려 드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찌 남의 일입니까? 홍콩 오큐파이 운동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가늠하긴 어렵다. 하지만 홍콩 청년들이 스스로 기대 수준을 낮추고 미래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래에 희망을 걸고 행동에 나선 홍콩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예, 우리 청년들도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운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홍콩 청년들이 오큐파이 센츄럴 운동을 통해서 무관심이나 포기 대신에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희망을 선택했듯이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도 3포, 4포, 5포 하지 말고 희망을 선택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과거 메일은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인은 네이버였습니다. 검색은 네이버였죠. 다음 마탱이가 가기 시작한 것은 여러 메일 전문 외국 업체들의 공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때 다음 메일 털기에 나선 이명박 정권 때 사실은 마탱이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메일로 망명을 많이 갔었죠. 회고에 보면은 다음 메일 처음에는 지메일과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지메일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메일의 기능이 한국인이 쓰기에도 맞춤으로 점점 개선이 되면서 다음 메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디어 다음에 들어가서 뉴스는 봅니다만은 다음 메일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스팸 메일이 수만 통이 쌓여 있어요. 맛이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톡도 지금 당장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때 가끔씩 쓰긴 해요. 그러나 정말로 친구들과 사사로운 이야기들, 내밀한 이야기들은 텔레그램으로 합니다. 텔레그램 날이 갈수록 사용자들 늘어납니다. 제 휴대폰에 들어있는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하면 반드시 메시지가 뜹니다. 가입했다고. 매일 늘어나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쓰면 쓸수록 좀 투박하고 멋은 없지만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네이버 밴드나 라인과 같은 물론 카카오톡에도 단체톡 기능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단체톡 기능을 사용하면은 굳이 언제든지 틀릴 위험이 있는 네이버의 라인이나 밴드나 다음의 카카오톡 사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국가 권력이나 기업이 개인들의 소소한 일상을 항상 들여다보고 언젠가는 그걸 빌미로 처벌까지 한다는 것, 그걸 용인하면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는 겁니다. 유신 독재 시절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 불편 없이 살았습니다. 그 불편이 도대체 뭡니까? 입과 귀를 틀어막고 불편 없이 살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야말로 유신 긴급조치 9호로 끝난 긴급조치 제10호의 다름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나 라인 버리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더니 그야말로 국내 경제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검찰의 횡포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중앙일보가 말의 자유를 허가하는 칼럼, 물론 외부 기구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칼럼을 실었겠습니까?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말의 자유를 허가라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들어보시죠. 잔칫날에 난데없는 날벼락이었을 것 같다. 카카오톡이 다음과 합병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신문과 방송에는 출범 소식보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이라는 외국의 모바일 메신저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인터넷 상시 감시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더욱이 경찰이 특정인의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정보와 혁명과 함께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소통은 단순한 통신의 의미를 넘어서 일상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약속도 그렇고요. 중요한 업무도 대개 메신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 내용을 국가기관이 어떤 이유에서든 들여다본다는 것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국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물론 검찰에서는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받았겠죠. 그래서 정진우 씨의 카카오톡만 들여다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이라는 게 자기 일기를 갖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진우 씨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봄으로써 정진우 씨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3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다 검찰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의 사생활 정보를 검찰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고, 그걸 빌미로 심지어는 처벌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이런 나라에서 개인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카카오톡을 누가 쓰겠습니까? 심지어는 검사들도, 심지어는 자칭 애국 보수들, 제가 보기에는 수구 꼴통들입니다만은 그 인간들도 카카오톡을 버리고 텔레그램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마저 들립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권력자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다가 그걸 엿들은 중앙정보부나 보안서 요원에게 끌려가 혼쭐이 났던 그 시절의 공포 비슷한 겁니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의 일이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유치한 루머에 대한 대통령의 노여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절대 존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의 눈치를 보며 글을 쓰거나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마다 검찰이나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 비정상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좀먹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권력의 불편한 의견 개진을 검찰이 막으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2008년 박대성 씨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와 관련된 우리 경제 상황을 예견하는 것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상에 올려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것이었고 검찰은 박대성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대성 씨는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이 사건을 보면 이번에 왜 많은 이들이 검찰의 인터넷 감시 조치에 반발하여 망명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사건이 주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왜 많은 사람이 정부보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에 더 신뢰감을 느꼈냐는 점이다. 정보화, 민주화, 세계화와 함께 이제는 시민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민사회와 정보와 지식을 두고 신뢰의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잘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그 정보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평,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거의 평론가 수준에 근접한 이런 전문가들의 논평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점을 아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죠. 국토해양부는 4대강 건설로 34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믿은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옳은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명박이 한 명 빼놓고는. 정부의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는 당장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모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오세훈, 김문수의 알아듣길 완전 엉터리 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부정확한 정보 당장 비판을 모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정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불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들여다보기 수사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준을 측정해온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2014년 우리나라의 자유도 등급을 2005년 이래로 유지해온 1.5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뜨렸다. 더욱이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는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과 같은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했고 언론 자유 역시 러시아, 터키, 인도 등과 같은 부분적 자유국가로 평가했다. 한국이 전반적으로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지만 자유롭게 말을 주고받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화되었다는 세상에서 사이버상이라고는 하지만 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조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일본 산케이 신문 등 외국 언론까지 포함해서 누구든 제약 없이 권력에 대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대통령은 욕을 먹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기억납니다. 심지어는 옳지 않고 심지어는 악의의 참말이라 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윽박지르고 겁을 줘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을 올렸던 사람 실형을 선고받고 물론 집행유예로서 실형으로 구속되진 않았습니다만 실형 선고까지 됐습니다. 윽박지르고 겁을 줘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아시안게임 얘기를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까지 조작하면서 유치하려고 했던 그 아시안게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높아집니다. 이미 신문들의 사설을 통해서도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트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폐막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종합성적 2위로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시안게임이 폐막하는 시기에 쏟아진 언론의 보도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퍼펙트 대회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이었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도하는 언론과는 다르게 체육단체 연대는 오히려 아시안게임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모습,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012년 1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 조작됐다니 이럴 수가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을 도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안상수의 혼이 담긴 인천 이야기라고 하는 제멋대로 붙인 제목의 책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지 연설을 청와대에 요구했지만 내려오지 않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서 평창이라는 말을 삭제해서 사용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적극적이었던 반면 인천 아시안게임은 부정적이었는데요. 안상수 그때 당시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전 시장은 어떻게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의 연설을 조작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김명곤 문화체육부 장관이 비행기 안에서 경질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준 셈입니다. 안상수 전 시장의 이런 조작은 참여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본인 스스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결국은 현직 시장이 대통령의 연설을 조작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던 겁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입장이었기에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예산을 줄이는 경기를 해야 했지만 오히려 인천시는 2,500억이 소요되는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이 아닌 4,900억짜리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건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처음에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4,900억의 신축 비용을 들여 주경기장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100만 원짜리 빗물 제거용 롤러도 없어 육상 경기장에서는 심판과 경기 운영 요원들이 수건으로 빗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쪽팔리는 모습이었죠. 빗물을 제거하기 위한 트랙에 빗물을 제거하기 위한 롤러가 없어가지고 그 운영 요원들이 나와서 수건으로 물을 제거하는 그 모습 전 세계에 타전돼서 그야말로 만방의 쪽팔림을 노출했던 겁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은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 소식보다 경기 운영에 대한 잡음이 더 많이 나왔던 대회였습니다. 대회 중 성화가 꺼지거나 심지어는 정전으로 대회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경기장과 선수촌 숙소의 시설 부족으로 각국에서 온 선수단과 기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역대 국제대회 중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와 통역요원들의 이탈이 벌어졌고 인천시와 조직위원회 간의 불의 화음, 소통 부재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까지 외면받았던 아시안게임을 퍼펙트 대회라고 부른다는 건 정말 민망합니다. 언론들. 민망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밤에 동네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뛰다가 우연히 북한 여자 축구하는 거 딱 한 번 본 게 전부 다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2등을 했는지 이런 얘기 관심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면을 받은 대회가 또 있습니까? 아시안게임 폐막식에는 예상하지 못한 북한 서열 2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 비서 등 북한 최고위급 3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폐막식 참석을 위해 10월 4일 오전 인천을 방문했고 6일째 통일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남북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자 모든 언론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보다 이들의 만남을 일면이나 메인 뉴스로 다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앞으로의 남북 대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대회를 매개체로 경직된 남북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IM 피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오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자칭 보수 언론들, 제가 보기에는 수구 꼴통 언론들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남북 고위급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이 세 사람의 뭐 최용인지 황병선지 저는 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 인간들이 온 걸 가지고 뭐 온갖 군데서 뭐 장밋빛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뜨는데 좋아요. 남북 관계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바뀌려면은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야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시안게임 시작되기 전 국방부는 국방일보에서 북한 응원단에 대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 선전의 선봉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안 왔어요. 인천 아시아 경기대 조직위원회가 고양 종합운동장에 북한 인공기를 개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 종북이라며 SNS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경기가 벌어지는 그 경기장에는 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의 국기를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기 걸었던 겁니다. 북한이 불참한 것도 아니고 참가를 했으니까 건 거예요. 그런데 SNS 꼴통들, 고양시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종북이니 온갖 지랄 발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국은 아시안게임이라도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대단히 경직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인공기를 걸었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아니 걸고 싶어서 걸었나? 아시안게임 경기 규정에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국가의 국기를 걸게 되어 있으니까 걸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북한 응원단 온다고 그러니까 무슨 미인계 선봉 무슨 대남선전 이따위로 그냥 비난을 퍼부어가지고 결국 못 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진짜 대한민국 보수 언론들도 뻔뻔스럽게 이럴 데가 없어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뻔뻔스러우면 바로 이런 자칭 보수 언론의 뻔뻔함을 배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결국은 경직된 모습을 보이다가 북한 고위급 인사고자 한순간에 싹 바뀝니다. 자, 들어보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한 최룡해 당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20명이 결승에 진출한 북한 측 여자 축구팀을 응원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겼나 보다고 답했습니다. 아니 뭐 일종의 외교사실 비슷한 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득담을 하는데 야 니들 우리가 응원단 보낸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황병선지 뭔지 아는 북한군 군 총정치국장도 속으로는 야 참 니들도 뻔뻔하다.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는 온갖 핑계 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존나 욕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그걸 덕담이라고 하느냐? 아마 속으로 비웃어도 엄청나게 비웃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북한을 자극하다가 지금은 북한을 응원했다면서 자랑하면서 갑자기 남북대화가 급진전하는 것처럼 호달갑을 떨고 있는 이 나라의 언론들이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다 도찐개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대회를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와 계기로 삼았던 시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시도는 경직된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약속하며 무엇보다 남북 문제와 연계해 통합의 상징으로서 대회를 승화시킬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언론들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문제를 연계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보수 언론들 보도 행태를 보면요. 이번 아시안게임의 최대 히어로는 북한입니다. 그다지 관심이 없던 아시안게임이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안으로 갑자기 중요한 분기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처음부터 남북 통합을 위한 자리로 컨셉을 잡았다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당시 안창수 인천시장은 돈도 없이 무리하게 자신의 치적을 위해 아시안게임을 대통령의 연설까지 조작하면서 유치했고 결국 막판에 주목을 받은 것도 북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와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처럼 자신의 치적 쌓기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굳이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이엠피트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시안게임을 쳐다보는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의 태도를 보면 그 모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쪽팔립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